우리 회사에서 각종 계약들을 체결할 때 물품 구매 계약이라든지 용역 계약이라든지 공사 계약이라든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계약들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굉장히 엄격한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게 우리와 민간 기업의 대표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법령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라는 거고, 업무하시다 보면은 약간 헷갈리시는 게, 여러분 선배들은 여러분한테 국가계약법 봤냐?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이냐라고 하는 국가계약법만 언급을 하시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언급하시는 선배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죠. 분명히 수업 시간에 계약사무규칙 배웠고 우리 회사 국가도 아닌데 왜 자꾸 국가계약법에 대한 내용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보고서에 나오지? 이 계약사무규칙에서 국가계약법의 내용을 우리 공기업이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약 체결할 때 이런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라고 검토 보고서 올릴 때, 선배들이 올려놓은 거 보실 때 전부 다 국가계약법 몇 조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의문을 가지시지 마시고,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계약사무규칙을 우리가 적용받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계약법에 있는 내용들이 기본이 되지만은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랑은 조금 달라요. 적용은 당연히 내가 당사자로서 그 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준용이라는 것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닌데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될 법령이 없기 때문에 차용하는 경우, 비슷한 사례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냥 차용을 해오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준용이라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 방법을 입찰 원칙이라는 거예요.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 전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계약 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아빠가 건설 사업 하시는데 항만 건설할 때 우리 아빠한테 너무 주고 싶죠. 아니면은 내가 A라는 업체랑 일해봤는데 얘들 정말 일도 너무 잘하고 정말 내가 아무 불편함 없이 해서 다음에도 이 업체한테 일 주고 싶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마음대로 내 판단에 따라서 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항상 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자, 입찰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런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또는 이런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참가하시고 싶은 업체에서는 이제 입찰서를 제출을 하시면은 우리가 가격 조건, 그 다음에 전문성 등등등을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게 이제 입찰의 방법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큰 사업들은, 아니면 큰 구매 계약들, 큰 용역 계약들은 전부 다 입찰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하는 업무들은 주스 하나 오늘 사온 거, 이것도 물품 구매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수박 주스 한 잔씩 돌리려고 입찰 올릴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구류 하나 사오는 거 전부 물품 구매 계약이에요. 아니면은 어디 우리가 야유회 같은 데 간다라고 했을 때 콘도 빌린다, 이런 것도 전부 임대차 계약 될 수 있죠.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전부 다 입찰을 올려서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칙은 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찰 없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바로 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수의 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현업에 투입이 되시면은 바로 수의 계약이라는 용어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바로 설명을 없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 이거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사업이야? 뭐 아니면 이건 그냥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면 돼. 라고 했을 때는 입찰 안 하고 그냥 1대1로 바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뭐 연필 결자로 갖다 주세요. 계약서 씁시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수의 계약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원래 원칙이 있으면은 예외가 훨씬 더 중요한 법이죠. 자,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8조 보시면은 국가나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프라이오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내가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굳이 민간 기업에게 기회를 오픈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자회사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금 우리 자회사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부산항보안공사 우리가 지분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죠. 그래서 부산항보안공사를 우리가 해마다 그 보안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데 입찰 공고 내지 않아요. 그냥 해마다 그 용역 계약 갱신을 하는 방법으로 수의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해외 사무소 뭐 미국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뭐 제3세계 아프리카 이런데 뭐 해외 사무소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입찰 공고 내가지고 뭐 소파 하나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뭐 갈 길이 까마득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는 수의계약 체결해도 된다. 그 다음에 공고 내가지고는 이게 비밀을 지켜야 되는 업무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을 상대로 대공 업무를 하기 위해서 대포를 사는데 이거를 뭐 수의 계약으로 안 하고 공고를 낸다라고 하면은 뭐 국방상 비밀이 모두 밝혀지겠죠. 그런 경우들, 우리 회사에는 사호가 해당되는 여지들은 잘 없어요. 그 다음에 등등등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 계약 체결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8조 7호에서 보시다시피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우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호 보시면은 이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예를 들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입찰 공고 내봤자 그 회사밖에 못 들어오겠죠. 그런 경우들 얘기하는 거지. 특정 교수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이분이 그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무슨 토목학회에서 그 지질 측량 기술을 가지고 계신다는 뭐 그런 사례들 보시면은 그 토목학회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계신 토목공학과 전공하신 다른 교수님들도 다 그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 그 정도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가지고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제가 지금 이 마우스 스크롤이 안 되는데 가격 조건이 있어요.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수의계약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연필 하나 사는 거, TV 하나 사는 거마다 전부 다 입찰 공고를 올려서는 효율성에서 너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령에서는 우리가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 내부 규정상에는 우리 BPA는 조금 더 청렴한 기관이 될 거야. 그래서 기준을 2천만 원으로 낮춰놨어요.
그래서 우리 내규상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입찰 공고를 올리도록 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2천만 원 미만인 건들에 대해서만 수의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해마다 받는 게 이제 경영 실적 평가라는 게 있어요. 쉬는 시간 안 갖고 그냥 갈게요. 조금 힘들어도 좀만 참으세요. 자, 올해 우리 경평 점수 C 받았나? 아무튼 1등은 S고 A, B, C, D, E까지 나오는데, 우리 E 받으면은 바로 기관장 해임 조치당해요. D 2번 받아도 아마 기관장 해임인가? 뭐 그럴 거예요. S 받으면은 돈 엄청 많이 나오죠, 성과급. A까지도 꽤나 괜찮아요. C는 뭐 올해는 좀 그랬어요. 올해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점수를 잘 받은 공공기관이 많이는 없었어요. 이 경영실적평가 점수에 따라서 개개인의 월급이 이제 성과급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굉장히 직원들도 예민하고, 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사장님은 해임되시니까 얼마나 더 예민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경평이라고 하는 경영실적평가를 받을 때에는 온 직원이 매달려서 정말로 열심히 보고서를 쓰고 뭐 준비를 하는데, 그 경영 실적 평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그 근거를 두고 있었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경영 실적 평가 공공법 제48조에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경영 실적 보고서를 가지고 공기업 평가를 하는구나. 왜 우리는 해수부 산하기관인데 갑자기 기재부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지? 라고 했을 때, 공문법에서 기재부 장관이 모든 경영평가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를 알고 계시면 돼요. 구체적인 경영평가의 내용들은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우리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또 기관장과의 경영 계약 역시도 정부와 사장님 사이에 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기관의 장, 우리 주무기관의 장은 어디죠? 해수부죠. 우리 해수부가 주무기관이에요. 그래서 법령을 보시다가 주무기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해수부 얘기하는구나 하시면 되고, 자, 기관장이 계약을 할 때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통보를 하고 기재부 장관이랑 미리 협의를 하는구나. 우리 사장님은 계약직이구나. 내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사장님은 3년 계약직이세요. 지금 반 정도 계약 기간이 지나셨죠. 임원들도 계약직이세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너무 일찍 임원이 되는 건 좋지 않아요. 여기까지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실 특별법들 좀 받고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제 행정법, 뭐 형법, 민법 같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법령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적용될 법한 조항들만 간단히 볼게요. 지금부터는 그냥 교양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행정 주체는 아니에요.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이 일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기관, 뭐 해양수산부 등등 주무부처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부산시, 창원시 등등을 이제 행정주체라고 하고, 행정주체들은 뭐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하는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이제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행정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회사에 이제 항만시설 출자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회사 설립 전에는 그 똑같은 일들 다 해양수산부가 했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부산항의 항만시설이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사용자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금은 항만시설 사용 신청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주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문서들 보시면은 항만시설 사용 허가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항만시설 사용 승낙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르지? 라고 했을 때 아, 주체가 변경돼서 그렇구나.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승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항만시설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행정청은 아니지만은 정부로부터 항만시설 관리 권한을 위탁받아서 하는 행정법적인 행위예요. 임대차 계약은 민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인 간의 계약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 행위는 아니고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 다 하세요? 운전 면허 다 있으시죠? 딱지 끊어 보신 분. 뭐 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 지금 나이가 다 30 가까이 되면서 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딱지 한 번도 안 끊어봤어요. 과속도 안 하시고 신호도 준수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준법 시민들이신데 말이 안 통하네. 딱지를 끊어 보셨어야 되는데 이제 집에 지로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단속이 됐을 때 종이를 딱 보면은 과태료는 55,000원이고 벌금은 50,000원이고 둘 중에 선택해서 내세요 라고 하는 종이가 날라와요. 뭐 교통신호 위반을 했거나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같은 행동을 했는데 신호 위반을 했는데 벌금이나 과태료 중에서 왜 선택해서 납부를 하라고 하지? 이상하다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야 됐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경험이 없으십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은 벌금이라고 하는 거는 형벌이에요, 형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고지서를 보고 50,000원으로 내가 쇼부를 보고 싶어. 근데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내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벌점도 쌓여. 그래서 벌점 더하기 50,000원 낼 것이냐 아니면은 55,000원의 과태료는 뭐냐. 예를 들어서 단속 카메라에 내가 찍혔어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 차가 위반을 한 거는 맞는데 그 운전자가 이거 그 당시에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부하 직원이 대신 운전해주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은 입증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위반자에게 정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은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빡빡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형법상 범죄가 아닌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가 한 거 인정하고 벌금 처벌받고 5,000원 덜 낼래? 아니면은 네가 한 거 인정 못 하겠으면은 그래 네가 안 했으니까 벌점은 안 줄게. 그 대신 55,000원 내. 네가 했으면 네가 내고 네가 운전 안 했으면은 그러면 운전자한테 받든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그게 이제 그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인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예요. 그래서 과태료라고 하는 거는 형사벌은 아니에요. 범죄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질서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거고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해놓은 벌칙이죠. 그러니까는 형법상 또는 이런 형사특별법상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게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도 관련된 업무들 중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들이 있고 벌금 처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만법 같은 거, 항만법을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항만시설 장비를 철거를 해야 때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설치 철거하고 신고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항만시설 무단 사용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항만공사가 아니면서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들, 항만공사법상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벌금 처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항만법 보시면은 우리 항만시설 사용을 할 때 아까 항만시설 사용 신고하고 승낙받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벌금형, 행정형벌에 따라서 벌금형 주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횡령이랑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단어는 익숙한데 사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횡령이라고 하는 거는 소확행 들어봤어요? 소확행 말고 요새 회사에서 탕비실에 있는 쿠쿠다스 한 박스 집에 들고 가거나 A4 용지 트렁크에 넣어서 들고 가거나 이런 거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고 확실한 횡령이라고 하는데, 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 이거 제가 만든 그 정의가 아니고 형법상 정의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 정의 규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노술 공부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해당 단어가 정의 문장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언젠가 한번 우리가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무려 형법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뭐 말 그대로 훔친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물리적으로 가져가는 걸 이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A4 용지, 볼펜 같은 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만공사 직원으로서 그 재물을 보관할 그 직무상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잘 보관해야 할 거를 제대로 보관하지는 못할 망정 가져가 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금전 출납 업무를 하는 직원이 뭐 개인적인 착복을 하기 위해서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뽑아가지고 내 계좌에 넣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횡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배임은 내가 하고 있는 타인의 사무,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항만공사 업무를 얘기해요.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산항만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 또는 내 마음에 드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본인,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입찰 담합을 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가지고 100억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70억만 받고 우리 이모 회사에 뭐 그 업무를 수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에 30억 손해를 발생시키는 거죠. 횡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이거를 가져가는 걸 얘기를 하고, 배임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미리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나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는 경우를 이제 횡령 또는 배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횡령이나 배임을 하는 경우도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은 업무상 횡령 배임, 내가 내 맡은 업무를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기본 횡령 배임죄에 비해서 2배의 형량을 받게 된다. 근데 실제로 경영상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가지고는 우리 법원은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CEO가 정말로 나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회사에 이익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영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애매하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저 일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제일 요새 유행어처럼 많이 쓰는 게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 다음에 뭐 수뢰죄 지금 여러분들 당연히 신입사원이니까 나 뇌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일을 하시다 보면은 유혹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신입사원한테 누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10년, 20년, 30년 근무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특히 김영란법 제정되고 나서부터는 금액 기준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3, 50이라고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 넘어가면은 전부 다 벌금 나오고, 이게 벌금 300만원, 뭐 500만원 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승진할 때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러니까 감옥 가는 이상이 되면은 해임 처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게 요새 트렌드죠. 특히 김영란법 시행된 이후부터는 주는 사람도 주는 것 자체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테러예요, 테러. 그러니까는 뭐 같이 업체랑 식사하고 나서도 괜히 그 뭐 3만 몇천 원짜리 밥 얻어 먹고 나중에 우리 회사 안 도와준다고 그걸 앙심 품고 신고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은 뭐 이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그 직원이 그냥 자기 가족들이랑 식사하고 나서 법인카드 쓰고는 그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는 그냥 가라로 업무하고 있는 뭐 항만공사 직원 이름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진짜 밥 안 얻어 먹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수사받을 때 장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휘말리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 요새 업무방해죄가 키워드가 되는 것들은 사실 채용비리예요. 채용비리. 그래서 몇 년 전에 뭐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터졌을 때도 업무방해죄로 담당 임직원이 기소가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가 이제 업무방해죄의 정의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계가 사람을 정신을 헷갈리게 하는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면접 점수표를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채용 비리가 있었을 때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퇴사 이거 저도 입사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서 한번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그 정직원이 되기 전에 수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 명의 수습 사원들 중에 한 명만을 정직원으로 채용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대요. 근데 이제 수습하신 분들 중에 내가 떨어진 거야, 정직원에서. 앙심을 품고 퇴사하면서 내가 정리해놨던 보고서들, 자료들 전부 다 삭제해버리고 컴퓨터 이제 나간 거예요. 자기는 그게 형사 범죄인 건 당연히 몰랐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월급 받으면서 업무를 하시면은 내가 생성해 놓은 각종 지적 재산들이 내게 아니에요. 보고서든 뭐든 다 이제 회사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회사 소유의 보고서들, 각종 지적 재산들을 다 포맷을 시켜버리면은, 이것도 업무적에 얘기를 하면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제 정직원 되셨고 또 뭘 그렇게 앙심을 품을 일이 생길 거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셨을 때 내가 형사처벌을 감수할 것인가
된다까지 생각을 하시고 일을 저지르셔야겠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항만공사법 보면은 비밀 준수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업무상 알게 된 각종 경영상 비밀들을 누설을 하면은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과태료가 아니고 벌칙 조항이에요. 업무하시면서 꼼수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해야 되는데 법에 너무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지켜가지고서는 업무 못해. 그리고 우리 법무 파트에 갖고 왔어요. 이거 해도 되는 업무입니까? 법에 안 되게 돼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추천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꼼수로서 이거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 과태료 조항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법에서 반드시 준수하라고 돼 있기는 한데 벌칙 없고 과태료 없으면은 사실 민간 기업에서도 더더욱 그렇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걸 그냥 법을 위반했을 때 얻는 경영상 이익이 너무 크다면은 벌칙 과태료 조항 없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경우들도 간혹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규제가 있을 때에는 보고서를 쓰실 때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 효과는 어떻습니다. 까지도 한번 보시고 보고서를 쓰시면 더욱 알찬 보고서를 쓰실 수 있겠죠. 자, 거의 다 끝나가고 제가 한 10분 일찍 맞춰드릴게요.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행정법과 형법이었으면은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게 민법이에요. 아까 얘기한 임대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하는 행위들 중에서도 국가기관으로서 하는 행위가 있고 공적인 행위가 있는 반면에 사인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아까 쉽게 얘기했을 때 연필 하나 사는 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죠. 공무원이 국가에서 쓸 사무용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국가가 사인의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항상 공공의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들도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들이 있고 우리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사적 계약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랑 사이에는 최장 50년까지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샘플인데 한진터미널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은 우리랑 한진네오는 대등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그 사법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만 볼게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금 징수하시는 업무 하시거나 아니면은 공사 대금 받아야 되는 건설본부에서 일을 하시게 될 때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을 돈이 있는데 공사 대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항만시설 사용료를 계속 미납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을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내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가지고 못 받게 됐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고 감사 처분은 분명히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 받을 게 있으면은 빨리빨리 받아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안 주고 버티는데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청구를 하면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뭐 몇 개월에 한 번,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구한테 빌려준 돈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준 거 있는데 9년 12개월 다 돼간다 라고 하면은 친구를 일단 전화를 하거나 만나 밥 한 끼 하자, 술 한잔 하자 라고 해서 불러내야 돼요. 녹음기를 가지고 핸드폰을 켠 다음에 아 그래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잘 안 되제 힘들제 100만 원 그때 빌려준 거 내가 쪼는 거는 아니고 나도 뭐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러면은 뭐 내년에라도 줘. 그래서 아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돈 떼먹겠나라고 하는 그거를 녹음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한 달 더 지나가서 10년이 완료가 돼버리면은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빌려준 돈 못 받아요. 그래서 시효를 연장을 시키는 것이 항상 필요하고 업무를 하실 때에는 고지서를 발행을 하거나 청구합니다라고 하는 소를 제기를 하거나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키셔야 되고 그럼 10년이면 꽤 기네 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들은 거의 다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권들이기 때문에 상사 채권이고 대부분 5년의 소멸시효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예를 들어서 선박이 우리 회사의 뭐 선석 암벽을 파손시켰다 이런 것들 전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거든요. 그런 것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에서 더 빨리 도래하는 날짜에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그러니까는 보수적으로 3년 안에 청구를 계속 이제 고지서를 새로 날리면 안전하겠죠. 근데 국가 채권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런 거 사실 크게 관심 없어요. 뭐 내 돈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오는 임금 채권이죠. 임금 채권 월급 안 줄 리가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그렇죠. 내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만약에 주말 근무를 했어요. 저녁에 야간 근무를 했어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된다고는 학교 다닐 때 교양 시간에 배운 것도 같아요. 1.5배. 근데 회사에서 이거를 줄 생각을 안 하네? 우리 회사 무슨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내 연봉에 다 때려 박아 있대. 근데 네이버 찾아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추가로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신입사원이고 이 돈 달라고 청구하면은 너무 면바치니까는 잘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한 번에 청구해야지 라고 하면은 3년 지나면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퇴직할 때 59세, 60세, 61세 3년 동안 했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얘기했다는 거 뭐 녹화는 되고 있지만 이거 권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근로기준법과 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채권은 그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통상임금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각종 수당, 그 다음에 초과 근무 뭐 비용, 성과급 같은 모든 임금 채권은 동일하게 최근 3년 것만 내가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무슨 유사시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3년이 초과되기 전에 근무 중에라도 미리 청구를 안 하시면은 소멸이 된다는 거. 다음에 판결로 확정된 채권. 막 열심히 싸워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우리 회사에도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승소 판결문 종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내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하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10년 동안 그냥 승소 판결문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그 확정된 채권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판결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모든 게 다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뭐 압류를 한다든지 집행 신청을 따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3년,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 들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 회사 업무 중에는 크게 단기 소멸시효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뭐 우리가 물품 대금 못 받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뭐 공사에 관한 채권들도 도급 받는 자, 그다음에 뭐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채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에서 하는 공사 계약들 중에서 단기 소멸시효 해당되는 사례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5년 정도 주의하시면은 돼요. 안 하려고 했는데 소송이랑 중재 얘기만 좀 할게요. 소송이 뭔지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삼권 분립, 삼심제도 이런 거 다 배웠거든요. 안 배운 것 같지만은 사회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래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권 분립에 따라서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걸로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삼심제 1심, 2심, 3심 지방법원, 그다음에 지방법원 합의부, 대법원까지 간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데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고 해가지고 뭐 알선, 조정, 중재 같은 게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소송만큼 많이 이용하는 제도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예요. 그래서 중재라고 하면은 이 어감 때문에 다들 사이좋게 원만하게 합의를 해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업무하시는 분들도 그게 아니고 중재제도라고 하는 거는 재판이랑 똑같은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법원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제 법관이 아닌 심판관들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는 게 다를 뿐이고 1, 2, 3심이 아닌 단심제 한 번으로 제도를 끝낸다 라고 하는 신속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재예요. 그래서 민원인들이랑 중재로 해결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중재 합의서까지 다 쓰고 나서 이제 중재 신청서를 쓰면은 갑자기 민원인이 막 노발대발을 해가지고 회사에 막 쳐들어와요. 중재에서 다 해결하기로 해놓고는 왜 말 바꾸냐라고 막 멱살잡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재제도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잘 이해를 시켜주시고 나도 스스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으셨는데 사실 업무 안 해보고 이 얘기 들으면은 반의 반도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업무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또 오늘 수업한 것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오세요. 질문 있으신 분 지금 질문하면 큰일 나죠. 자, 오늘 수업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해주신 사장님께도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